남동호 들어와 있나? 남동호 지금 출석 체크 안 돼 있거든? 어, 이거 빨리 해. 나중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 남동호 출석 체크 됐고, 정채윤 지금 없지? 어, 자, 출석 이렇게 마감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잠깐 이야기했었죠. 요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과 쓰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전극을 3 일렉트로드 시스템은 2 일렉트로드 시스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뭐 양극, 음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 안 쓰기로 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양극, 음극을 그냥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익숙한 이 2 일렉트로드 시스템 두 개의 전극을 가지고 뭐 배터리로 이용한다든가 전지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전에 도금을 한다든가 전기 분해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여기 3 일렉트로드 시스템 나머지 하나는 뭐냐? 기준 전극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준 전극. 기준 전극의 목적은 좀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여기다가 그립시다. 기준 전극 여기 이렇게 위로 가면 되잖아 그냥 그치? 여기 전극이 두 개 있죠. 이쪽은 이제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이에요. 두 개의 전극이 이제 양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뭔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고 했죠. 3 일렉트로드 시스템은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R이라고 써 있죠. 이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입니다. 여기 이름이 있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뒤쪽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용어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 아무튼 두 개 중에 하나가 양극, 음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왜 필요한가 봅시다. 우리가 뭔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 전압과 전류입니다. 전압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할 거예요.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전압이라고 했죠. 전압과 전류. 그런데 전압은 봅시다. 징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금속 A라고 해봅시다. 금속 B. 그렇죠? 이게 이렇게 용기에 담겨 있는데 뭐 전압을 이렇게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저항을 달아봅시다. 그러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분명히 일렉트론의 에너지 포텐셜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가 징크고 B가 카퍼다. 그리고 Y축이 전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전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중력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이제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일렉트론의 분포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고 이쪽에 카퍼 전극, 이쪽 전극이죠.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전자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할까? 전자는 이쪽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전극 표면에선 이 징크 전극의 경우는 산화돼서 녹아나가겠죠. 이 카퍼 전극의 경우에는 카퍼 이가 양이온이 카퍼 금속으로 전극 표면에 이렇게 석출이 되겠죠. 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전력은 전압은 이게 배터리죠, 일종의 단열셀이죠,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로 하면 대략 1.1V 정도 될 겁니다. 이 차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거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 지워버렸네. 자, 그냥 쓰면 되지. 여기 징크, 카퍼. 이 차이가 대략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 차가 대략 1.1V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전극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을 다른 금속으로 우리가 대체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징크 카퍼인데 이 카퍼를 다른 종류의 금속 뭐가 있을까? 틴 같은 거? 아니면 아이언? 아무튼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바꾼다고 생각합시다. 뭐 PT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징크 정도의 포텐셜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제 카퍼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가 형성이 돼서 이 전지의 기전력 자체가 1.1V가 아닌 다른 전압으로 벗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에서 어,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한 가지 종류의 전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놔두고 이쪽은 놔두고 이쪽 표면에서 전극에서 어떠한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쪽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히 읽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는 요 카퍼일 경우엔 1.1V라고 했죠. 다른 금속이 오면 요 값이 변화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0.7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0.7V가 여기 똑같은 값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금속이 여기 있고 0.7V가 이런 위치에서 형성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우리가 읽어드리는 전압은 두 전극 사이에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 차를 읽어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높이에서 이런 높이로 이렇게 똑 뛰어내려요. 이 높이 차는 1m.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거는 2m라고 합시다. 2m 높이에서 1m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쵸?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똑같죠? 이번에는 여기 요렇게 한 4m 되는 높이에서 1m 차를 갖는 위치로 이렇게 여러분이 똑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여기에서의 델타 E,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같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요 위치의 위치 에너지의 절대값은 서로 다르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우리가 읽어드리는 전압, 기전력은 결국 요 차이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일렉트로드의 일렉트론들의 에너지의 차.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원래 정확히 어느 높이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전극이 왔을 때, 반대쪽에 다른 전극들이 왔을 때 변화와 상관없이 정확한 전압을 읽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기준 전극,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됐나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화학 반응, 뭐 화학 반응도 좋고 뭐 아무튼 어떠한 종류의 전기화학 반응이건 내가 관심을 갖는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요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죠. 이 전극이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전류 값을 읽어드리면 전기 화학 반응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다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똑같은 1m 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높이가 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는. 됐죠? 그래서 기준 전극을 쓰는 겁니다. 기준 전극.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전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까? 이게 중요한데, 징크 전극의 얘는 표준 상태에서 전극 표면에서 징크 메탈이 있고 여기에 징크 양이 이온이 있고 표준 상태 1기압 그리고 25도씨 이게 액티버티가 1인 상황 둘 다 이런 상황에서 요 평형을 이루거든요. 반드시 평형을 이루겠죠. 그때의 전극의 일렉트론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이 전극의 표준 전극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드릴 것이냐 요걸 기준 전극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 기준 전극을 쓰는 이유는 실험적으로 이 절대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측정해내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구. 아까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의 예를 들 때 그 높이를 이야기했었죠. 높이. 지면에서의 높이. 그러면 지면에서의 높이도 이게 실제로 지구가 보면 이 지구 예를 안 들더라도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데 여기가 기준이 되는 0m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0m다.
우리가 높이를 측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구가 이렇게 지형이 있고 뭐 자전 때문에 약간 이렇게 타원형을 갖고 있죠 또. 그리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도대체 어디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까? 해발고도를 어떻게 측정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지오이드죠. 지오이드. 지오이드. 지구를 이렇게 가상의 부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상의 부채의 요 위치를 해발고도 0m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발고도가 여기를 기준으로 몇 미터, 여기는 해발고도가 마이너스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하게 되고 그렇다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겠네요. 약속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종류의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어떻게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아주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또 징크 예를 들면 요 평형 상태에서 표준 상태 그리고 평형 반응에 대한 요 전극 내에서의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천재적이라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또는 측정을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 에너지 축에서 요 전극의 평형 상태에서의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히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 전극이 무엇이 와도 우리가 요 고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극을 고정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고정해서. 그게 바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여기를 0볼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쪽의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하고 이쪽 전압을 이 전압에 대해서 뭐 0.1V, 0.2V, 0.3V 이렇게 올려가면서 전류 반응을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죠. 됐나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다음에 나올 내용들 이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3 일렉트로드 시스템 질문 있으면 지금 좀 해주세요. 자, 질문 없나? 그러면은 계속 진도 나간다. 자, 요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3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여기 제일 간단한 그림부터 보죠. 요거 이제 실제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B라고 써 있는 요 전극이 요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전극이에요. 요 전극을 우리가 보통 워킹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워킹 일렉트로드. 작업 전극. 이렇게 부르죠. 우리말로는. 워킹 일렉트로드. 그리고
회로 연결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전원이 있고 요 I라고 쓰인 뭔가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회로죠. 닫힌 회로. 그러면 이쪽 전극을 뭐라고 하느냐? 카운터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또는 우리말로는 상대 전극 또는 억질러리 일렉트로드. 억질러리 일렉트로드나 카운터 일렉트로드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억질러리는 뭐 부가적인 이런 의미잖아요. 요 뭐 보조 전극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보통은 거의 대부분 상대 전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카운터 일렉트로드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이 실험을 할 때 전기화학 실험을 할 때 이 전극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 전극은 전류를 흘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갖는 전기화학 반응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워킹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3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여기 있죠. 회로도를 이제 보면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전원에서 전압을 공급해요. 전압을 전원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워킹 일렉트로드와 카운터 일렉트로드 사이에 전류를 발생시키고 요 전압에 따른 전류량을 요 전류계가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I라고 써 있죠. 커런트,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류계.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전압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데 두 개의 전극만을 사용하면 이쪽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금속에 있는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상을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쓴다고 했죠.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0V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쪽 전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곡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변화한다. 그러면 이 전압값들 여기 기록되는 전압값 0.1V, 뭐 0.2V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겠죠? 그리고 전류를 읽어드리겠죠? 이 전압은 기준점이 어디냐? 여기를 0V로 할 경우에 이 전극의 전압이 0.1V, 0.2V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류가 아까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느냐?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는 전류 값이 0이에요. 0.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되죠. 이유는 우리가 뒤쪽에 보게 될 겁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쪽에 이쪽 전극이 이 전극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100년 전에 만들어 썼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요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쪽에 굉장히 높은 저항을 만들어서 뭐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알 수 없고 저항을 매우 높게 만들어서 거의 이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발생하는 전류를 0으로 만든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전체 반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기준 전압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 전압. 알겠죠?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이쪽을 봅시다. 이게 실제 실험 장치예요. 실제 실험 장치인데 보통 뭐 한 작은 거 50ml에서 또는 뭐 100ml 볼륨으로 100ml 되면 주먹보다 약간 작죠.
그쵸? 그 정도 볼륨입니다. 그 정도 크기의 이제 유리기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억질러리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죠. 그리고 요게 워킹 일렉트로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가까이 위치시켜서 가까이 위치시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억질러리 일렉트로드하고 그리고 여기 억질러리, 여기 워킹 일렉트로드 요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이렇게 위치시키는 이유는 요 전해질이 우리가 전해질에 염을 녹여놓고 전류가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전해질 저항이 아무리 낮아도 아무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저항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을 진행할 때,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런 형태의 이제 반응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 여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 있겠죠. 여기 포트가 있어서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 또 하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밸브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진공을 가하거나 보통은 이제 가스를 흘리게 만들죠. 이런 N2 가스나 argon 가스 같은 거. 왜냐하면 이 전해질 내부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겠죠. 공기 중에 산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용액이든. 이 산소들이 있으면은 전기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쳐요. 얘들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해야 돼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 할 때는 이걸 제거하고 질소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이런 포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온도 측정하기 포트도 있고. 됐나요? 이 회로도는 여러분들 뭐 어려울 테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3 일렉트로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워킹 일렉트로드, 3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의 전극이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워킹 일렉트로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전극이죠. 이 전극 표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징크 전극이 이게 워킹 일렉트로드다. 용액에는 징크 양이온이 녹아 있고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다운됐네요. 잠깐 공유를 끊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이상한데 이게 왜 이럴까? 네, 처음 보는 증상인데 잠깐만.
해결됐다. 자, 여기 하고 있었지? 자, 계속 진행합시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워킹 일렉트로드. 예를 들어서 징크 전극에서 징크 양이온이 있는데 전압에 따라서 이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전류값의 변화를 보고 반응의 양상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 징크 양이온이 전자 2개 받고 징크 메탈로 환원되거나 또는 징크 메탈이 산화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요 일렉트로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워킹 일렉트로드, 작업 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기준 전압, 그러니까 0볼트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극을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뒤쪽에 배우게 될 겁니다. 다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카운터 일렉트로드 또는 억질러리 일렉트로드, 상대 전극이라고 했죠. 여기에 내가 이 전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전극 하나만 설치하고 전압 전류 읽어드리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전해질 통해서 외부 회로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쪽 전극이 카운터 일렉트로드 또는 상대 전극. 전류를 흘리는 역할만 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이쪽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플라티늄 전극을 사용해요. 플라티늄은 거의 녹아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산화되거나 거의 환원되어 있는 금속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티늄 전극을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연료전지 이야기할 때 백금촉매를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제 저기 뭐야 업계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차 한 대 만드는데 승용차 하나 만드는데 플라티늄이 이 정도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하죠, 요 양이. 그런데 플라티늄이 1g당 10 몇만 원 하는가? 그쵸? 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두세 배 정도 아마 가격이 갈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비쌀 수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정도밖에 안 쓰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면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기 전기 자동차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도시광산.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폐 가전기구의 이제 회로를 보면 기판의 회로에 금이 일부 도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도금이죠, 도금. 그래서 그 가전제품 하나에서 나오는 금은 양이 너무너무 미미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톤, 100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면 이거 상당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분야를 뭐 도시광산 이거는 뭐 전문 용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보면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또 형광등에도 있죠. 히토리오 금속이죠. 발광체로 그런 이제 고가의 금속 성분들을 추출해내는 분야들이 있는데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에 희소금속, 희소금속은 아니고
귀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니켈, 코발트 이런 거, 리튬 이런 것들. 물론 망간도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회수해내는 그런 분야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것들을 깔끔하게 분리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이랑 이제 실험실 상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이게 이제 대단히 플랜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야가 꼽힐 것 같고, 플라티늄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경유차 있잖아요. 우리 SUV 대부분 경유차죠. 그리고 승용차들 중에도 이제 경유차들이 있죠. 경유차의 가장 그 큰 문제점은 뭐냐? 낙스, 뭐 삭스 이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배출량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뭐 1kg 가는 동안 1km 가는 동안 배출량을 몇 밀리그램 이하로 뭐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폭스바겐 사건 기억나죠? 요걸 이제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 보고하고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감시키기 위해서 플라티늄 촉매를 사용해요. 그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플라티늄 촉매를 사용하는데 뭐 연료전지차만큼 많이 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가긴 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유차를 다 타고 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하게 되면 요거를 그냥 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 회수한대요. 그 대기오염 저감 장치에 있는 플라티늄을 회수하는 업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요걸 회수는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요걸 팔잖아요. 파는 게 아니죠. 폐차할 때도 비용이 필요하죠. 오히려 돈을 주고 맡기는데 요거의 가치는 감안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연료전지차에는 이게 덩어리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연료전지 차들이 수소차들이 폐차할 때 요거 우리한테 과연 가치를 돌려줄까 말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거 회수하는 어, 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뭐 요건 여담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플라티늄 굉장히 비싼 플라티늄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 조그만 스프링 같은 생긴 거 요거보다도 아주 얇은 요런 스프링을 파는데 한 10만 원 넘어가요. 아주 비쌉니다. 맨날 잃어버리죠. 하도 작아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계속 설명을 갑시다. 2 일렉트로드 시스템과 3 일렉트로드 시스템. 2 일렉트로드 시스템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2 일렉트로드 시스템은 당연히 봅시다. 여기 내가 전압을 가하는데 뭐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전압을 내가 가하면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뭐 지금은 2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기준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요 전극에 대해서 요 전극의 전압이 뭐 여기가 1.5V면 요 전극보다 여기가 1.5V 이렇게 그려야 돼.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V가 요 식에서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해질에 아무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RS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요 S는 솔루션이라는 표현이에요. 솔루션. 이 전해질 용액에 저항이 아무튼 있기 때문에 이거 알죠? 전기회로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E는 IR, 그쵸? 오음의 법칙. 요만큼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전해질 통해서 이렇게 회로가 이어져 있는데 이 전체가 이렇게 요 사이에 두 전극 사이에 전해질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해질의 저항이 0이라면
내가 1.5V 가해주면 이 전극에 그대로 1.5, 이게 0이기 때문에 1.5V가 그대로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1.5V 전압 가하는 순간에 전류를 읽어드리면 여기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을 내가 관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항상 이 두 전극 사이의 전해질에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내가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전류계도 놓고 전류를 읽어드리면 이 전류값은 여기 전류값과 같겠죠? 당연히 IRS만큼의 전압 강하가 여기서 발생한다. 근데 이 전압 강하가 0.1V라고 합시다. 나는 1.5V만큼 걸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은 내가 1.5V 가하는데 전해질에 저항에 의한 0.1V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전압 손해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은 1.4V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 내가 전압 전류 곡선을 그리는데 내가 1.5V에서 어떤 전류 값을 이렇게 읽어드렸다. 그럼 1.5V에서는 이 전극의 반응은 이 전류 반응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1.5V를 내가 걸었지만 전압 강화에 의해서 1.4V가 걸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1.5V가 아니라 1.4V인 셈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실험 오차죠.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준 전극의 역할, 조금 전에 0V 이 기준을 제공한다. 기준 전압 제공.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죠.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기준 전극 시스템 이쪽은 저항이 내부 저항이 너무너무 높아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막 메가오hm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10의 6승 오hm 이상 100만 뭐 200만 오hm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쪽 저항은 보통 일반적인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몇 오hm 수준이에요. 몇 오hm, 뭐 몇십 오hm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리 숫자 저항 값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10의 6승 오음이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습니까? 거의 0이나 다름없어요. 이 기준 전극과 이 워킹 일렉트로드 작업 전극 사이에 전류가 0이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0이면 전압 강화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요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0V.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요 기준점으로 삼았잖아요. 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그렇죠? 전압 강화가 요 사이에는 전혀 없으니까 정확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면 기준 전압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게 기준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표현이 잘못됐네. 표현이 잘못됐고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데 요 솔루션 전압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압 강화는 요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요 사이에서만 전압 강화가 있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전압을 가할 때 읽어드리는 전압은 요 사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전압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뭐 요 RS 값이 1에서 2 밀리볼트, 0.001볼트 뭐 이런 수준에 있으면은 전압 전류 곡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전압값은 왜냐하면 기준 전극이 없으니까 정확한 전압값은 내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상은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뭐 밑에 있는 이야기 중에 울트라 마이크로 일렉트로드가 사용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배울 거예요. 울트라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이런 거. 뒤에 배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다음 3 일렉트로드 시스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 역할 하는 기준 전극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렇죠?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전압을 읽어 드릴 수가 있다. 됐죠?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 인풋 임피던스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하이 인풋 임피던스를 갖는 기준 전압에 대해 워킹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을 우리가 모니터링한다. 관찰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이 인풋 임피던스라는 얘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기기 분석이나 분석화학, 전기화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특히 기기 분석 책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저항이 높다고 했죠. 여기 이쪽이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값이 0이다. 저항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이 인풋 임피던스. 임피던스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교류 시스템에서 아니다. 그냥 저항, 리지스턴스 또는 리지스터라고 하는 이런 저항들은 직류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보다 포괄적으로는 임피던스. 이거는 이제 모든 종류의 전류에 반응하는 어,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전압과 전류에 반응하는 컴포넌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저항은 저항인데 교류, 직류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저항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저항. 저항이 굉장히 높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전압 측정 장치에. 이것도 설명을 하자. 왜 그런가?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뭐 전원이 있는데 저항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트미터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전압 측정하는 장치. 뭐 저기 전기회로 다루는 분들이 또는 뭐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그 기사분들 부르면 서비스 부르면은 이런 디지털 미터 같은 거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얼 요새는 다 디지털화 돼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은 요 계기판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 전압, 전류를 읽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를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전압을 측정한다 아니지? 전압을 여기서 측정하면 안 되잖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거잖아. 병렬로 해야지, 그치? 여기와 여기의 전압차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전압을 측정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도선 위니까 전압 측정하면 0이 되겠지. 이쪽이나 이쪽이나 전압차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저항값을 R이라고 합시다. 전류를 I라고 합시다.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요만큼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내가 요 전압 강화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 설치 안 했을 때는 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설치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지저분하니까.
전압 측정 장치가 있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I 전류가 흐르다가 길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값은 I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도 흐르죠. 그러면은 원래 흘러야 할 전류 I 값이 아니라 I2가 되고 요 사이의 전압 강하는 I2R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측정되는 전압값이 달라져요. 원래 내가 측정하는 장치를 가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값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압 측정 장치의 내부 저항, 회로 자체의 저항을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메가오hm 단위로 저항이 높아지면 여기는 이제 통로가 없는 셈이니까 절연체인 셈이니까 전류 이쪽으로는 전류가 없어지고 온전히 이쪽으로만 흐르게 되죠. 이게 전압 측정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압 측정 장치는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크게 회로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됐나요?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또 이제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까? 항상 이 비대면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질문하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다들 나가면 질문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질문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도 알면 굉장히 좋을 만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저한테는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그걸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업 끝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그래서 다른 학생들하고 좀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질문 하나 왔는데 그래. 그거는 부호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요 부호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요 지금 식을 그렇게 써놨는데 일단 부호라는 자체가 전류의 흐름 방향 오른 이쪽으로 흐르느냐 이쪽에 흐르느냐 이렇게 따라서 전류 방향이 달라지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냥 회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전압을 어 나는 지금 부호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호가 되게 신경 쓰이지. 시험 볼 때 이게 요거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제 점수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전극이 있으면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저기 키리호프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키리호프의 법칙? 전기 공학 개론 뭐 전기 회로 같은 거 볼 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건데. 모르나? 별거 아니야. 이름만 멋있지.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0V 전압을 가했다. 그런데 저항체가 이렇게 뭐 두 개가 있다. 한 개부터 해볼까? 10V 저항체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도선 따라서 전압 강은 없지. 왜냐면 저항이 0이니까. 가다가 저항체를 만났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 당연히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를 이제 접지돼 있다고 보면 여기가 0V지. 이 배터리의 전압이 10V니까 이 부분은 10V지. 그럼 여기도 10V겠네. 여기는 0V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0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V.
그래서 10V의 전원을 가하면 이렇게 전압 강화 마이너스 10V. 그치? 그러면 0V. 그래서 전체 한 바퀴 돌면은 합이 0이 돼야 돼, 항상. 두 개를 보자. 똑같은 전압 저항체를 가했어. 그러면은 가다가 똑같은 저항값이니까 여기 5V 전압 강화 발생하겠지. 그리고 여기 또 5V 전압 강화 발생하겠지. 그러면 여기 와서 0V. 그치? 요 회로 한 바퀴 돌면 전체 합이 0이 돼야 된다. 요게 키르호프의 그 전압 법칙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을 보자. 전해질의 저항 RS가 있다. 요 전극에 요게 이제 기준 투 일렉트로드 시스템에서 요걸 우리가 0V 기준으로 삼고 여기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여기 전압을 가하는데 1V를 가했다 칩시다. 지금 여기 0V지. RS가 예를 들어서 0.1V만큼 전압 강화를 가져와. IRS 값이.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걸려? 여기는 0.9V. 그래야 돌아왔을 때 1V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지? 이거 부호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자, 또 다른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